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함의 죽음의 강력. 2. 기시다의 무서운 집착. 3. 미국 한국은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가 위험합니다. 이건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절대 사태를 과장하거나 호들갑 떠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두 두말할 것 없이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과 일본을 동시에 술렁이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한 내부 문건 하나가 공개된 건데요. 해당 문건에는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벌써 18년째 우리의 국토를 찬탈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일본이 주제넘은 행동을 했을 때 힘의 격차를 느끼게 해줄 강력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암암리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 대외적으로 명시된 적이 없었는데요. 일본의 독도 찬탈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을 잠재적 접선국으로 여긴다는 게 국제적인 사실로 공표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일 협력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라는 공적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 협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한 해당 문건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1단계는 여건 조성 작전으로 사이 버전을 통해 독도를 봉쇄합니다. 독도의 대해상 공중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차단해서 우리 군의 대응을 늦추게 합니다. 이어 소수의 특작 부대를 독도에 침투시켜 본격적인 독도 찬탈을 준비합니다. 이후 2단계로 해상 자위대에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을 동원해 재해권을 확보하고 항공 자위대에서는 F-15, F-35,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3단계에 이르러서는 배수량 8,900톤에 와서 미급 강습 상륙함과 공기부양점을 투입해 독도와 인근 해상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일단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해 점령을 시작하면 한국도 상륙작전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핵심은 와서 미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와서 미급은 태생이 가습 상륙함인 만큼 상륙작전, 재해권 확보, 제공권 확보를 모두 지휘할 수 있어 기함으로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군함입니다. 더군다나 와서 미급 가습 상륙함은 대마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만큼 작전 반경이 독도와 매우 가까운데요.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일본이 언제라도 독도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일본 독도 침공에 대한 대응 전략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점이 의문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주 색다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해당 문건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핑계로 날이 갈수록 해상 전력을 강화 중인 일본의 독도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군 또한 방어 전력 강화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감한 내용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자산 도입의 당위성과 여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독도함의 성능 개량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어이없는 독도 찬탈 야욕을 무력화하기 위해 독도함을 반드시 개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함은 대한민국이 건조한 첫 번째 대형 수송함으로서 다분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에는 독도함의 문제점을 개량한 마라도함을 성공적으로 실전에 배치했고 만재 배수량 기준 1,600톤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2,000톤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취역 진수하면서 대형 함정 건조에 대한 기술력을 숙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7년까지 독도함을 마라도함 이상의 성능으로 개량할 예정인데요.
독도함의 개량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전투체계, 항해 레이더, 대공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어뢰 음향 대항 체계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정보와 그간의 문제점을 토대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항해 레이더로 사용하던 3차원 추적 레이더인 MW-082, 국산 AESA 레이더인 SPS-550K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MW-08은 항공기급 표적에 대해선 최대 100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최소 RCS 0.1스퀘어미터의 물체를 17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근해에 머무는 초기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나름 준수한 성능이지만 독도함 같은 대형 기함이 원해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반면 SPS-550K는 항공기에 대한 최대 탐지거리만 MW-08의 무려 2.5배인 250km 이상입니다. 다만 RCS 0.1평방미터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은 기밀 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SPS-550K가 SMARTS-MK 이 레이더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이라고 평가받는 걸 고려하면 최소 60km 이상의 탐지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RCS 0.1평방미터의 미사일, 다시 말해 스텔스 미사일에 대한 탐지 거리가 기존 대비 무려 3.5배 이상 향상되는 건데요. 이는 곧 독도함이 기함으로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항해 레이더는 수면에서부터 하늘까지 모든 범위를 탐색하는 레이더입니다. 쉽게 말해 함정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항해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독도함의 시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SPS-550K의 기본적인 표적 탐지거리인 250km는 해군 제1함대의 동해 해군기지에서 독도까지 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도함이 동해 해군기지에 정박한 상태로도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본 항공기의 수상한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포함 해군기지에 가만히 들어앉아서도 대마도에서 움직이는 일본 자위대의 수상한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독도함의 성능 개량이 얼마나 막대한 전력 강화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독도함 성능 개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사청은 독도함 대공 레이더를 기존 일면 회전형에서 사면 고정형으로 개량하여 탐지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 오차를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를 봤을 때 기존의 SMARTL 대공 레이더가 차기 호위함 FFX 배치 3에 탑재되는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는 마라도함에 탑재된 대공 레이더보다 더 최신의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는 기본 탐지 거리 자체는 기존보다 100km 정도 짧아진 300km 내외이지만 대신 안전성을 향상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면 회전형 레이더는 한 바퀴 회전을 끝마칠 때까지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SMARTL은 12rpm, 그러니까 분당 12번을 회전했는데요. 이는 곧 5초에 한 번씩 목표물의 위치가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얼핏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에 대한 무기가 느려도 아음속, 빠르면 초음속을 넘나드는 걸 생각하면 절대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일례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ASM-3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3 이상입니다. 1초에 1km 이상을 이동하는 건데요. 이런 초음속의 영역에서 5초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반면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탐지 및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지 거리 자체는 짧아져도 탐지 능력 자체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SPS-550K와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를 함께 운용하면 독도함의 항공관제 능력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탐색 능력이 뛰어난 두 레이더를 함께 운용하면 상륙작전 시 전투기를 지휘하면서 적에 대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공방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함이 헬기 모함이기도 하다는 걸 감안하면 지상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독도함에서 이륙한 헬기를 통해
한꺼번에 상륙 작전 지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또 있습니다. 심지어 함대전에서도 전장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해 아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지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처리량이 기존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량되는 독도함은 표적 처리 능력 2배 향상, CPU 처리 속도 100배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막대한 습득 정보를 처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개량으로 표적 갱신율은 4배로 늘어나고 해상도 동시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뢰기만기를 탑재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대잠수함 능력을 구비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성능 개량의 모든 사항이 국산 체계라는 것입니다. 즉 노후화나 부품의 부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 만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성능 개량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를 되짚어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작성한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중 상당수가 독도함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현 시대 항공모함의 주요 임무들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상륙작전의 지휘 능력을 높임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병대의 상륙에 대응하지도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함이 와서 미급 강습 상륙함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와서 미급은 항해 레이더로 OPS-2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인 만큼 정확한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분명한 건 OPS-20이 2차원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거리, 방위, 고도 중 2가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 8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물체가 항공기인지 함정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도함의 SPS-550K는 3차원 레이더입니다. 문자 그대로 OPS-20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요. 이는 탐지 거리가 200km가 한계인 와서 미급의 대공 레이더 OPS-14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더는 독도함의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보다 탐색 거리도 짧고 거리, 방위, 고도 중 2가지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와서 미급은 대공 레이더로 OPS-14C와 대수상 레이더로 OPS-28D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함은 감히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전력으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독도함이 와서 미급에 못 미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형 수송함과 일본의 강습 상륙함의 미국식 분류명은 HD로서 같습니다. 사실 대형 수송함이라는 분류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함정입니다. 이는 독도함 개발 당시 주변국의 압박과 견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평화적인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억지에 우리 규격을 꿰맞춰 줄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부디 가까운 미래에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가습 상륙함으로써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길 바랍니다. 현재 미국은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방국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을 떠올리게 되면서 재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특히 미 국무부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 동맹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셔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며 한국을 떠올리게 된 것인데요. 우선 최근 미국은 펠로시의 장 동남아 순방은 물론 다양한 태평양 국가 역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본래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섬나라들을 비롯한 제도 등은 미국의 텃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곰, 사이판과 같은 미국령을 비롯해 미크로네시아의 다양한 섬나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호주 인근의 피지와 팔라우 등 다양한 섬들도 미국과의 우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하거나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해방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매우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는 팔라우의 경우에는 중국과 수교를 끊고 대만과 수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팔라우에 격분하여 관광객을 끊어버리는 보복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이듬해 2018년에 팔라우에도 똑같은 일을 하며 관광 자체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팔라우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틴텀 빈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걱정하게 될 정도로 관광산업이 급격한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당시 하나의 오미 중국 원칙을 내 매개 사후 선택하지 않았다라며 인구 2만 명의 팔라우가 중국을 대놓고 차단하는 과단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전 세계 누리꾼들은 팔라우를 여행해서 도와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팔라우의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로 미국 우방이라는 점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으며 독립 이후에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미국과 군사훈련도 하는 등 사실상 반은 미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팔라우에 들어와 각종 상업시설을 짓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팔라우는 자칫 중국 자본에 속국화될 위협을 느낀 것이고 곧 대만과 수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정리해버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라우 주민들은 중국이 없어도 미국이 우리를 원조하고 지원하니 걱정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은 폴리네시아와 남태평양 근처의 섬나라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인데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 미국 국무부는 남태평양에서 뭔가 매우 심각한 이상 기류를 감지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올해 2월 29년 만에 솔로몬 제도의 미국 대사관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대사관 개설을 축하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장관은 솔로몬 제도가 중국 사업가들의 공격적 관계를 맺으며 미 우방 관계를 이를 처질하면서 대사관 개설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비싼 값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1대1로 사업이 솔로몬 제도에 침투했으며 이것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아차 싶었는데 솔로몬 제도에 설마 중국 자본이 들어올까 전혀 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은 솔로몬 제도 역시 2차 대전 격전지였으며 당시 일본이 점령하던 섬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6개월 이상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서 피값으로 자유를 얻어낸 땅이기 때문에 솔로몬 제도는 각별한 우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 후 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에 내전이 생기고 나라가 피폐해진 상태에서 다시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원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 서방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솔로몬 제도와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연합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영연방 국가에 가깝고 미국의 혈맹과 같은 국가이니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국가였는데 지난 3월 역대급 날벼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내용이 비공개인 군사안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 제도에 문제가 생길 때 중국이 군사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사관을 29년 만에 다시 솔로몬 제도에 만든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발표가 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제도의 총리 만화 세소가 발해가 10수년간 조용히 친중 세력과 손을 잡았으며 그가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서 수억 달러의 원조를 하는 등 중국 자본의 공격적 열풍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급기야 2019년에 대만과 수교를 끊어버리고 본격 친중 행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나 인도양의 몰디브 등 자본이 빈약한 국가의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자본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 역시 솔로몬 제도에 아주 쉽게 먹혀들어 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뼈아프고 놀란 것은 군사안보 협정을 맺는다는 사실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솔로몬 제도에 들어설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안보 협약에 따라 원정기지를 듭니다. 이치상 호주와 괌 사이에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게 된 남태평양 최초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1대1로에서 항상 해양 루트를 중요시했는데 이번 협정을 매우 큰 성과로 여겼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를 동원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절대 군사기지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과 안보 협정을 맺은 솔로몬 제도를 비판하고 설득하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제도의 이웃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와 피지 및 쿡 제도 섬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위협을 남태평양 지역으로 절대로 끌어들이며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보이자 우선소가 발해 솔로몬 제도 총리는 군기지는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급해진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태평양 도서 지역 지원을 6천만 달러로 늘리겠다며 중국의 태평양 섬나라들 확장을 경계하면서 우방들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작년에 호주와 결성한 오커스의 핵잠수함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평화롭다가 자칫 코앞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게 생긴 것이다. 국방에 비상이 걸리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다양한 방산 협상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난 7월 말 미 국무부 셔먼 부장관이 다시 방문하며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남태평양 국가 순방을 하면서 솔로몬 제도에 들렀고 기념행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는 80년 전 솔로몬 제도의 자유를 가져다준 과달카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엔 호주, 뉴질랜드 고위급 인사가 자리했고 심지어 패전국인 일본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피를 흘려 지킨 전투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소가 발해 총리가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가 발해 총리는 연합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연설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며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참사가 벌어졌으며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이 심한 치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친중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혈맹에 가까운 미국에 대한 취급이 굴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이동이나 돈의 흐름 권력에 따라 이것이 바꾼다고 전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은 나라더라도 과거의 일은 쉽게 잊으며 감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 제도 정치인이 중국 자본을 받으며 미국 혈맹조차 내친 게 놀랄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단 한 나라만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영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에 파병을 해왔는데 한국만 찾아와 감사를 매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왕립보훈병원 담당자는 한국은 특이하다. 다른 나라는 다 잊어버렸는데 한국은 기억하고 매년 선물과 돈을 보내오는 등 영국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챙겨주고 있다. 고 말합니다. 실제 유엔은 외국의 참전 용사들과 방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초대해서 10년마다 행사에 참여하는데 자국에서도 이런 대우를 못 받는다며 방한하고 난 뒤 일부 할아버지가 된 용사들은 다시 불러도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라면서 반농담의 이야기도 하는 등 한국 정부가 자신들 예우를 잘해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참전용사 예우 사업을 하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한국에 파병해 와 당시의 청년들이었던 병사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도 잊지 않고 10주년 등 기념행사에 꼬박꼬박 초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소포로 선물을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22세에 파병되었다는 빅데이 병사는 내가 파견되었을 때 한국은 폐허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완전한 선진국이고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도 예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한국은 마스크를 먼저 보내줄 리스트 최상위에 6.25 전쟁 참전국이 있기도 했으며 참전 용사들과 그의 자녀 손자들까지 모두 방역물품을 인도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물며 한국은 6.25 전쟁에서 가장 중심이 된 혈맹 미국에 대한 예우는 최상급으로 진행합니다. 최근 워싱턴에는 2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추모의 벽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이 재정 대부분을 부담하고 미국의 참전을 영원히 기억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 정치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표류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재정을 부담하기로 해 설치가 확정되었다며, 이처럼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배신하고 은혜를 잊으나 지금까지 기억하며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국방까지 성장해 다른 나라를 돕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